대업의 꿈을 꾸고 죽기 살기로 간신히 아기와 함께 장판파에 도착한 조자룡은 다리 위에 서 있는 장비를 보고는 소리쳤다. 익덕! 조조의 군사가 쫓아오니 어서 추격병을 막아주게! 장비는 한달음에 달려나왔다. 걱정 말게! 장비는 나는 듯 달려와 뒤쫓아오는 병사들을 무찔렀다. 조자룡은 유비를 만나자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 소인이 불충하여 주군의 가술들을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미 부인이 몸을 다쳐 우물 속에 뛰어들어 자결하시고 도련님만 간신히 구했습니다. 조자룡이 두 손으로 유비에게 아두를 바쳤다. 유비는 아두를 받아들자마자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높였다. 이깟 내 미천한 혈육 때문에 귀중한 장군을 해할 뻔했구려. 조자룡은 유비가 아들보다 자신을 먼저 염려하며 생각해주니 감격하여 울며 엎드렸다. 이 조은이 간쓸개를 모두 꺼내 바쳐도 주군의 은혜는 갚지 못할 것입니다. 조자룡을 쫓아온 조조의 군대는 장비가 혼자 다리 위에서 무섭게 고리 눈을 부라리고 있고 그 뒤로는 자욱이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자 또 제갈량이 무슨 개교를 부려 복병을 숨겨놓았을까봐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비가 병사들의 말꼬리에 끈을 매달아 먼지를 일으켜 병사들이 많은 것처럼 위장한 계략이었다. 조조는 장비를 바라보며 병사들에게 관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관운장이 말하길 장비는 100만 군 중에 들러싸여 있어도 장수들 목베길 주머니 속 물건 꺼내듯 한다고 했었다. 절대 장비에게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때 장비가 우레 같은 목청으로 고함을 질렀다. 이놈들아, 어디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한번 덤벼보아라. 이 장비가 창맛을 보여주마. 장비의 목소리에 천지가 흔들렸다. 조조의 병사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겁에 질려 얼른 말을 돌려 후퇴했다. 장비는 조조의 군사가 도로 다리를 건너 공격해올 것이 두려워 다리를 끊어버렸다. 장비가 이를 보고하자 유비는 탄식했다. 아우의 용맹은 따를 자가 없으나 지혜가 모자라도다. 장비는 유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다리를 그대로 두면 조조의 군사들은 우리의 복병이 많아 자신 있어 그러는 줄 알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지만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리의 군사가 얼마 없음을 눈치채고 공격해올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유비는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한진으로 가서 면양을 향해 급히 말을 달렸다. 유비의 예상대로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본 조조는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장비가 다리를 끄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유비는 도간에 든 쥐이니 어서 뒤쫓아 잡아야 한다. 그러자 이전이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다리를 끄는 것은 제갈량이 파놓은 함정인 듯합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의견을 꺼내놓았다. 그럴 리 없다. 일개무장인 장비가 앞뒤 생각 않고 끊어놓은 것이다. 조조군이 급히 말을 모아 진격하는데 어디선가 큰 호령 소리가 들리며 군사들이 산중에서 쏟아져 내려왔다.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휘두르며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는 틀림없는 관우였다. 내 여기선 이놈들을 기다린 지 오래다. 관우가 소리치며 무서운 기세로 덤벼오자 조조는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탄식했다. 이번에도 제갈량의 계략에 속았구나. 조조는 허둥지둥 군사를 수습하여 쫓겨갔다. 이는 관우가 유기에게 지원을 청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장판파의 싸움 소식과 유비의 동향을 전해 듣고 조조의 길을 끊으려 기다린 것이었다. 조조의 추격을 끊어놓은 관우는 서둘러 유비를 모시고 나루터로 갔다. 관우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호련 북소리가 들리며 군사들을 실은 배들이 개미떼처럼 내려왔다. 뱃머리에 서 있는 사내가 그에게 외쳤다. 숙부님, 조카 유기가 이제서야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유비는 반가움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얼마를 더 가자니 또 한 무리의 수군들과 마주쳤다. 뱃머리에 단정히 앉아있는 이가 다름 아닌 제갈량임을 확인한 유비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유비를 모시기 위해 온 유기는 유비에게 강하에서 군마를 정돈하고 후위를 도모하라고 청했다.
조조는 유비가 강하로 가서 유기에게 의탁한 것을 알고는 모사 순유에게 계책을 논의했다. 유비가 유기에게 의탁했으니 만일 동호의 손건과 손을 잡는다면 정말 큰일이다. 어찌해야 좋겠는가? 순유는 간언하였다. 우리가 먼저 병력을 과시하고 동호의 손건에게 사람을 보내 같이 유비를 치자고 하면 그들은 우리의 기세에 눌려 응낙할 것입니다. 조조는 그의 계책을 따라 대군을 이끌고 나섰다. 조조의 군대가 수로와 육로를 가득 메웠다. 행렬이 엄청나기가 서쪽으로는 형주와 협주까지 닿고 동쪽으로는 기주와 황주까지 이어지니 그 길이가 300여리에 달했다. 송건은 조조가 밤을 타서 대군을 끌고 강릉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사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 노숙이 송건에게 간하였다. 형주는 천혜의 요새이고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습니다. 만일 이곳을 취하여 발판으로 삼는다면 제왕이 될 자산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손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요표가 세상을 떴으니 조문을 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강하로 가서 그 허실을 파악하고 같이 조조를 칠 의향이 있는지 떠보십시오. 손건은 예물을 갖추어 노숙을 강하로 보냈다. 제갈량의 지략. 제갈량은 손건과 조조를 다투게 하여 어부지리를 취할 계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손건에게 접근할 끈앞풀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노숙이 문상을 온다고 하니 순식간에 고민을 털어내게 되었다. 제갈량은 곧장 유비에게 알렸다. 노숙이 무엇을 탐지하려 하거나 조조의 군정에 대해 묻는다면 무조건 공명에게 물으라 하십시오. 알겠소. 제갈량은 노숙을 만나자 온갖 현묘한 계략을 써서 자신이 강동으로 가서 손건을 만나볼 구실을 만들었다. 노숙은 제갈량과 함께 강동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제갈량에게 말했다. 공명 선생은 손 장군이 조조의 군정을 말해보라 하시면 절대 군사가 장대하고 명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손 장군께서 조조의 편에 서실 테니까요. 제갈량은 이를 듣고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자경께서 그토록 신신당부하지 않으셔도 소인이 할 대답은 이미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제갈량은 노숙과 눈이 마주치자 껄껄 웃었다. 한편 송건에게는 조조가 보낸 경문이 도착해 있었다. 경문에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죄인을 처단하려 하니 손건도 같이 동참하여 유비를 치고 영토를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손건은 확신이 서지 않아 문무 대신을 모아 진언을 받았다. 노숙을 제외한 장수 등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조에게 항복하고 같이 유비를 치자고 주장했다. 글쎄, 손건은 주저하고 의심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손건은 대신들을 물리고 나서 노숙만 은밀히 따로 불러 계책을 물었다. 그대는 생각이 다르던데 그 연유가 어디에 있소? 단지 노숙만이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손건이 이유를 묻자 노숙이 대답했다. 지금 천하에서 제일 가는 모사인 제갈공명이 와 있습니다. 그에게 한번 계책을 물어봄이 좋을 듯합니다. 손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그는 어떤 대답을 내게 들려줄는지 참으로 궁금하오. 한 번은 만나봐야겠어. 그 전에 우리 측 인사들과 먼저 대면을 주선하시오. 제갈량이 강동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노숙은 손건의 명에 따라 강동에 뛰어난 모사와 학자들을 모셔와 제갈량과 지혜와 언변을 겨루어 보게 했다. 몰려온 모사와 학자들은 제갈량을 둘러싸고 난감하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어댔다. 주로 유비의 패전을 비꼬고 제갈량의 재주에 대해 의심을 표하는 것들이었으나 제갈량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의연한 태도로 모든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였다. 마찬가지로 강동의 모사들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제갈량과 설전을 벌였다. 그들은 제갈량이 자신들의 주장을 꺾고 조조와 손건이 싸우게 하려는 생각으로 찾아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갈량이 누구인가? 결국 조조에게 투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무리들은 제갈량의 교묘한 논리에 말려들어 반박할 이치와 말문이 꼭 막히게 되었다.
이때 호련 동호의 양관 황계가 들어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지금 조조의 군사들이 국경을 침범하기 직전이오. 그런데 적을 물리칠 생각은 않고 왜 이리 말싸움들이오? 그리고 제갈량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어찌하여 그 금싸라기 같은 말씀을 저희 주공께 직접 하시지 않고 여기서 풀고 계십니까? 제갈량은 마침내 그를 따라 손권을 만날 수 있었다. 제갈량은 손권을 만나게 되자 찬찬히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푸른 눈, 붉은 수염에 풍채가 당당하고 인물이 사내다우며 기운이 범상치 않은 것이 쉽사리 남에게 흔들리거나 설득될 인물이 아닌 듯 보였다. 이 사람은 말로써 격노하게 하여 움직여야겠다. 제갈량은 내심 생각했다. 손권이 제갈량에게 물었다. 조조의 군대가 강성하고 장대하여 숫자가 100만이라는데 선생께서는 이것이 사실이라 여기십니까? 제갈량이 답하였다. 조조의 군사는 기실 그보다 더 많은 150만입니다. 적들을 놀래키지 않으려 고의로 100만이라 속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모에 능하고 전쟁에 숙달된 명장이 1-2천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노숙은 대경실색하여 제갈량에게 눈짓을 보내며 말렸으나 제갈량은 못 본 척하였다. 손권은 제갈량의 말에 놀라서 물었다. 조조의 병력이 그토록 대단하다니 강동은 어찌하면 좋소? 제갈량은 간단하게 답하였다. 힘으로 싸워 이기지 못할 듯하면 항복하는 수밖에 없지요. 손권이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그럼 힘없는 유비는 어째서 진작에 조조에게 투항하지 않는 거요? 제갈량은 당당하게 말했다. 저희 주군께서는 한나라 왕실의 귀한 피를 받으신 분이며 당대 최고가는 영웅이시라 추앙하는 선비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이렇듯 고귀하고 훌륭한 분이 어찌 다른 이에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손권은 모욕감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리를 박차고 후당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숙은 제갈량의 발언과 행동에 놀라 낯이 흑빛이 되었다. 그가 제갈량에게 훈계했다. 함께 손잡고 조조를 치려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공을 이렇듯 대하시면 어찌합니까? 제갈량은 차분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어찌 그리도 사리분별을 못하십니까? 조조를 물리칠 계략이 내 가슴속에 있으나 묻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 그럴 수밖에요. 노숙은 제갈량의 말에 황급히 후당으로 들어가 손권에게 아뢰었다. 공명이 조조를 물리칠 계획이 있으나 주공께서 자신을 경계하며 묻지 아니하신다고 웃고 있습니다. 손권은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와 제갈량을 후당으로 모시고 갔다. 연회를 열어 술을 대접하고 대사를 논의하던 중 제갈량이 손권에게 말했다. 유황수께서 패했다고는 하나 명장들이 남아있고 조조가 수적으로 강하다 하나 먼 길에 지쳐 있습니다. 또한 형주 사람들이 조조를 따른다고 하나 이는 진심이 아닙니다. 게다가 조조의 군대는 수전에 약하니 손장군과 유황숙이 마음을 합쳐 대항한다면 조조의 100만 대군은 개미 죽이기보다 수월합니다. 손권은 제갈량의 지략에 탄성을 토해냈다. 선생의 말씀이 내 마음속 생각과 같소. 당장 장군들과 논의하여 유황숙과 함께 조조를 멸하겠습니다. 손권의 결정을 들은 장소를 비롯한 문무 대신들은 모두가 들고 일어나 만류하기 시작했다. 아니되옵니다. 제구하십시오. 조조의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는 일이옵니다. 고려하소서. 손권도 대신들의 반대가 워낙 강경하자 마음에 의혹이 생겨 주저하게 되었다. 손권의 모친 오국 부인은 아들이 대사의 결정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음조차 전폐하자 한마디를 일러주었다. 선영책이 세상을 뜨며 말하길 아내 일을 결정할 때는 장소에게 자문을 구하고 바깥 일을 결정할 때는 주유와 논의하라 했었다. 선영의 유언을 들어 주유와 의논하도록 해봐라. 손권은 어머니의 조언을 따랐다. 주유는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러다 조조의 군사들이 벌써 강가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에 밤새 말을 달려 손권을 찾아왔다. 어서 오시게. 노숙과 주유는 친분이 남다르게 돈독한 사이였다.
주유가 오자 노숙은 그동안의 경과를 하나하나 상세히 전해주었다. 노숙이 마음을 태우며 주유에게 고초를 호소하자 주유는 그를 안심시켰다.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서 공명선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노숙은 말을 달려 제갈량을 청하러 갔다. 그 사이 장소 등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주장하는 모사들이 주유를 만나 뵙기를 청했다. 조조가 강동에 군사를 대고 있다고나 하나 우리와 적대하며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유비를 치자고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헌데 유비의 모사인 공명이 주군을 흔들어 조조를 같이 치자고 하니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조조와 싸워야 합니까? 조조에게 투항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우니 그리함이 옳다고 보입니다. 주유가 그들에게 물었다. 공들의 생각도 모두 같습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하자 주유는 그들에게 동조했다. 알겠습니다. 내 생각도 공들과 같소. 이제 그만 물러가 보시오. 내일 주군께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주유는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 장소 등이 물러간 뒤에는 황계 등의 장군들이 들어와 또한 주유 뵙기를 청하였다. 죽기를 맹세하고 조조와 싸울지언정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주유가 그들에게 물었다. 장군들의 뜻이 모두 같습니까? 일체의 장군들은 결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유는 이번에도 그들과 동조했다. 나도 조조와 사생결단하여 결전을 벌이려 생각하고 있었소. 그럼 장군들은 그만 돌아가시오. 내일 주군께 그 뜻을 전하리다. 주유는 장군들을 돌려보냈다. 저녁이 되어 노숙은 제갈량을 모시고 주유를 만나러 왔다. 노숙이 주유에게 물었다. 조조와 싸울지 투항할지를 결정하셨습니까? 주유는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역시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주군께 말씀드려 사자를 보내 투항 의사를 전할 참이오. 이 말을 들은 노숙은 노발대발하며 주유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오? 제갈량은 곁에서 팔을 소매에 끼고는 냉랭하게 웃으며 방관하고 있었다. 주유가 제갈량의 그런 행동을 지적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제갈량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노숙 선생께서 사리를 너무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응당 조조에게 항복을 해야지요. 게다가 동호에서 모욕되게 관인을 조조에게 갖다 바치지 않고도 투항할 방법도 있지요. 주유가 호기심이 들어서 물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갈량이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는 자신의 아들 조식에게 동작대부를 짓게 했지요. 그 글 속에 맹세코 천자가 되어 이교를 취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교란 대교와 소교라는 이름의 여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천하일색이라 합니다. 조조가 이 두 여인을 취하려 강동을 노리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두 여인만 조조에게 바치면 만사 형통이지요. 제갈량의 대답에 노기가 충천해 얼굴이 시뻘개진 주유가 분노하여 소리쳤다. 대교는 돌아가신 손책 장군의 부인이시고 소교는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 죽일 역정놈 조조가 감히 누굴 넘보고 그따위 망상을 한단 말이오? 주유는 한동안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물론 제갈량은 이교가 누군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랬으면서 짐짓 이제야 사실을 안 듯 가장하고 주유에게 황망히 사과하며 용서를 청했다. 송구하옵니다. 무례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주유는 격동한 말투로 응대했다. 실은 내 일찍이 강북의 조조놈을 쳐부술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군과 모사들의 의견을 물은 것은 단지 모두의 생각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명 선생, 우리 힘을 모아 그 간사하고 악랄한 조조를 물리칩시다. 제갈량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를 응낙했음은 물론이다. 다음날 손권은 문무대신들을 총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주유는 결연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단호히 말했다. 선대부터 지켜온 강동 땅을 역적 조조에게 한 뼘도 내줄 수 없습니다. 신은 이곳을 지키는 장군으로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하여 조조와 싸울 것이며 목숨을 걸고 이에 맹세합니다. 다만 주군께서 의심하고 망설이실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유의 말이 끝나자 손권은 칼을 뽑아들고는 상소문을 올리는 책상의 귀퉁이를 단칼에 잘라냈다. 그리고 칼날 같은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다. 또다시 조조에게 투항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이 책상처럼 단칼에 날아갈 것이다. 손권은 책상 귀퉁이를 잘라낸 검을 주유에게 하사하며 말했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 처단하시오. 그러자 조조와의 대적을 강경히 반대하던 이들도 쥐죽은 듯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